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하루 한 장 고전 수업입니다. 이 책은 고전 연구가 조윤재 작가님이 오랫동안 고전을 연구하며 수십 권의 동양 고전에서 찾아낸 고전 명문장 365개를 담았는데요. 논어, 명심보감, 도덕경, 책은담 등의 고전 속에서 불안을 다스리고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평생 곁에 두고 읽어야 할 문장들을 엄선했다고 합니다. 요일별로 말, 태도, 공부, 관계, 부, 마음 등 7가지 주제를 정해 1년 365일 하루에 한 장씩 매일 편하게 읽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마다 담긴 고전 속 한 줄의 지혜와 저자의 통찰을 담은 해설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 짧지만 강렬한 고전 속 지혜들. 어떤 내용들인지 지금부터 하루 한 장 고전 수업, 책 속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세수하듯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든다.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나날이 새롭게 하라. 대학. 중국 은나라의 탕왕은 중국 고대의 임금 중 가장 훌륭한 군주 중 한 사람이다. 그 탁월함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예문의 글도 그 중에 하나다. 예문은 탕왕이 자신의 세숫대야에 새겨놓고 날마다 마음속으로 새겼던 글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대야에 담은 물로 세수를 한다. 그 대야에 새겨두었으니 날마다 마주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세수하는 시간은 스스로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계기가 주어졌을 때 변화를 결심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새해가 되었거나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변화를 결심하고 머리띠를 두르며 마음을 다지지만 그 변화는 지속되지 않고 작심삼일이 된다. 이벤트성 변화의 한계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진심으로 변화를 바라지 않으면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마치 세수를 하듯이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하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야 한다. 이처럼 변화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변화시킨다. 가난하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다. 가난한 것이지 고달픈 것은 아니다. 장자. 장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위나라 왕을 만나자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선생은 왜 그리 고달파 보입니까? 지혜롭다고 명성이 높은 장자를 실제로 보고 그의 허름한 모습에 실망했던 모양이다. 그러자 장자가 대답했다. 나는 가난한 것이지 고달픈 것이 아니다. 자신은 단지 부를 추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가난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당당히 대답한다. 가난은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지는 않는다. 부자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인 것은 아니며 가난하다고 해서 인격이 모자라지도 않다. 오직 부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의 안목이 잘못된 것이다.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가난을 이겨내고 큰 일을 이루었다. 그들을 보면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지금 가난하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자존감이다.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가난을 곧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다. 무엇을 하든 온 마음을 다한다. 공자가 창고지기를 했을 때는 회계에 맞게 일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고
목장 관리인으로 일할 때는 소나 양이 살찌고 자라도록 했을 뿐이다 라고 했다. 맹자. 오나라 태제가 공자의 제자 자공에게 물었다. 당신의 스승 공자는 성인이신가? 어찌 그리 모든 일에 다재다능하신가? 자공이 대답했다. 원래 하늘이 허락한 성인이라 다재다능하십니다. 나중에 공자께서 이 말을 듣고 자공에게 말하기를 태제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는 어렸을 때 미천에서 천한 일을 해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능할 수 있었다. 군자가 모든 일에 능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공자는 어린 시절 창고지기와 목장 관리인으로 일했다. 비록 미천한 자리였지만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흔히 공자는 뛰어난 철학자 겸 정치가로 천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자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했으며 일할 때는 아무리 천한 일이라 해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어떤 자리에 앉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배움에서 나온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명심보감. 달빛도 없는 시골의 밤길을 걸어본 사람은 그 길이 얼마나 어두운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등불도 없이 밤길을 걷기 위해서는 몇 번 넘어지고 굴을 각오를 해야 한다.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도 빛이 없다면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에 불과하다. 배움은 밤길을 갈 때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배우지 않으면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없다. 사람의 도리 또한 깨달을 수 없다.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갈 지혜도 갖출 수 없다. 인생이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다. 배움은 항상 처음일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겪는 시행착오를 줄여준다. 또한 인생의 장애물에 대처하는 지혜를 주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인생이란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다. 배움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도구다. 내 삶에서 이루어야 할 소명을 찾는 나침반이다. 자신을 단련하며 기다리면 기회는 저절로 온다. 황하의 누런 물도 언젠가는 맑아질 텐데 어찌 사람에게 행운이 올 날이 없겠는가. 석시현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을 운에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운 역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몫이다. 하지만 운을 기회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운도 마찬가지지만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 하지만 운이 든 기회든 그것을 확실하게 움켜쥐는 사람의 것이 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한다. 이 기회를 움켜쥐는 사람은 성공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놓치는 사람은 그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기회가 곧 올 거라 믿고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단련하는 사람은 그 운을 놓치지 않는다. 하지만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운이 언제 지나쳤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간다.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력을 기르며 잠잠히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때 기회가 찾아온다. 그것을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부른다. 배우고자 한다면 만나는 모든 이가 스승이다. 세 사람이 함께 갈 때 그 중에 반드시 스승될 사람이 있다. 그들의 좋은 점은 본받고 그들의 좋지 않은 점에 나를 비춰 반성함으로써 배운다. 논어.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간다면 그중 한 사람은 나일 것이다. 만약 나를 제외한다면 함께 가는 사람은 두 사람에 불과하다. 그 두 사람이 모두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만 다른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 모두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결정할 수 없기에 결국 배움이란 내 선택이다. 잘하는 사람에게서는 잘하는 점을 배우고 잘못하는 사람에게서는 잘못하는 점을 보고 나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만약 잘하는 사람을 보고 질투하고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비웃는다면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 없다. 이 구절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다. 내가 두 사람에게서 배움을 얻는다면 나머지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에게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만약 배울 점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는 반면교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절실한 이유다. 정성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사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정성이 없기 때문이고 일에 실증을 내는 것도 모두 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근사록. 정성은 중용에서 중용과 함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용을 이루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용 제22장에는 이렇게 실려 있다. 오직 천하의 가장 정성스러운 사람만이 자신의 본성을 남김없이 드러낼 수 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정성이라는 것이다. 근사록에 담긴 이야기는 우리 삶과 일에서 정성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요즘은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에 관한 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중 많은 책이 마치 설득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설득은 기술이나 테크닉이 아니다. 가벼운 기술로 접근해 잠시 사람을 현혹시킬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로잡기는 어렵다.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도 그 근본은 정성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쇠와 돌도 열린다라는 말이 있다. 정성이 지극하면 내 앞길도 사람과의 관계도 열린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합당하게 이뤄진다. 하늘의 그물은 드문드문 성긴 것 같지만 어느 것 하나 빠뜨리는 것이 없다. 도덕경. 세상을 살다 보면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럴 때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한탄한다. 심지어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늘이 너무 넓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챙길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의심할 때도 많다. 하지만 처음과 끝을 찬찬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악한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남모를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영화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그 끝은 좋지 않게 끝날 때가 많다. 마찬가지로 비록 고난 속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을 계속한다면 그 결말은 반드시 좋아진다. 물론 영화와 고난을 모두 운명론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신을 보는 것이다. 능력을 키우고 당당하게 드러내라. 지위를 얻지 못했음을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합당한 실력을 갖추기를 근심하라. 자기를 몰라준다고 근심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라. 노너.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 5가지를 말했다. 맨 밑에 있는 것이 생리적 욕구다. 살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다. 그리고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어진다. 일할 때 어떤 욕구를 추구할 것인지는 모두 자신에게 달려있다. 만약 단순히 생계를 위한다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원한다면 현재 자기가 하는 일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하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만간 그 단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원하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지금은 자기 PR의 시대라고 한다. 실력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드러낼 수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만 내세우면 빈수레가 요란한 상황이 되고 만다. 먼저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라. 존경과 인정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선택은 달라진다. 당신은 옥을 보물로 여기지만 나는 그 보물을 받지 않는 것을 보물로 여긴다. 여시 춘추. 송나라의 한 시골 사람이 밭을 갈다가 얻은 옥을 송나라 재상인 자한에게 뇌물로 주었다. 밤늦은 시간에 은밀히 찾아와 선물을 바치자 자한이 옥을 거절하면서 한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었다. 나는 옥을 탐하지 않는 것을 보물로 삼고 당신은 옥을 보물로 여기니 만약 내가 보물을 받는다면 우리는 둘 다 소중한 보물을 잃게 되네. 그러니 썩 가지고 물러가게. 사람마다 각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인생관에 따라 보물로 여기는 것이 다르다. 만약 100냥의 황금과 맛있는 주먹밥을 배고픈 아이에게 보여준다면 아이는 주먹밥을 고를 것이다. 물정에 어두운 시골 사람에게 값을 가늠할 수 없는 천하의 귀한 보물과 황금 100냥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는 황금 100냥을 고를지도 모른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그가 명예보다 더러운 재물을 더 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보물로 여겨야 할까?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즐겨라.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논어. 이 구절은 특히 공부의 한정에 적용하는데 공부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면에 적용할 수 있다. 공부도 일도 취미도 모두 즐겁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배움에서 즐거움을 얻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선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내 삶에서 가장 큰 질적 차이를 만들어낸 하나의 결단은 학습을 즐거움과 연결한 것이다. 앤서니 라빈스가 뇌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해서 한 말이다. 뇌과학자 모기 게니치로 역시 뇌가 기뻐하면 공부는 저절로 된다라고 하면서 즐겁게 공부하는 것이 최상의 공부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공부를 즐긴다라는 것은 공부를 삶에 적용하며 실천한다는 의미다. 이런 공부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다. 좋은 환경은 물론 나쁜 환경에 처해도 공부를 쉬지 않을 때 삶의 장애물들을 배운 지식으로 하나하나 무너뜨릴 때 통쾌함을 느낄 수 있다. 공부의 결실이 삶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부자가 되는 세 가지 핵심: 노동, 지혜, 시간. 가진 것이 없으면 몸을 쓰라. 조금 가졌다면 지혜를 쓰라. 이미 부자가 되었으면 시간을 이용하라. 사기. 사기에 실려 있는 단계별로 부를 이루는 방법이다. 첫 단계는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몸으로 노력하라이다. 자본이 없다면 몸을 써서라도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모았으면 지혜를 쓰라이다. 자본을 어느 정도 모았다면 그 다음은 지식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부자가 됐다면 시간을 이용하라이다. 시간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 때와 상황에 맞춰 사업을 운영한다면 분명히 남다른 결과를 얻는다. 사기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는 비결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다. 반드시 먼저 공부로 기반을 닦아야 한다. 그에 덧붙여 노력, 통찰, 결단력, 용기 등이 더해진다면 비결이 완성된다. 거기에 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더해져 중심을 잡으면 그것이 곧 올바른 부의 철학이다. 돈이 인생의 가치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부에는 이점이 있다.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가진 풍요를 나누며 사는 삶. 진정한 자유의 삶이다. 스스로를 돕지 않는 사람을 도울 순 없다. 어찌할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논어. 공자의 뛰어난 제자 10명을 공문십철이라 부른다. 염류는 정치에 뛰어나 공문십철에 뽑혔는데 그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 논어 옹야에서 염류가 공자에게 말했다. 스승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에 부칩니다. 그러자 공자는 힘이 모자라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데 너는 하기도 전에 미리 선을 긋고 있구나 라고 꾸짖었다. 미리 자신의 능력을 판단해 도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열등감과 패배의식이다. 훗날 염류는 실권자, 개강자의 가신으로 일하면서 백성을 착취해 공자에게 파문을 당한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 해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가르칠 방법이 없다. 자주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교육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발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쳐 도전해 나간다. 하지만 고민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다며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대충 만족하며 사는 인생은 대충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무른다. 스스로 깨닫고 움직이는 것.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다. 남을 해치는 말은 결국 나에게 되돌아와 꽂힌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헤아려라. 남을 해치는 말이 도리어 자신을 해치고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기 입이 더러워진다. 명심보감. 이단공단이라는 말이 있다.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을 경계하는 지혜로 남을 공격했던 단점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오히려 더 큰 결점이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같은 흠도 자신보다 남에게 있을 때 눈에 더 잘 띄고 더 크게 보인다. 성경에 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도 이를 경계하는 말이다. 영혼이 깨끗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다. 남을 비판한 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한번 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남을 해치는 말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다시 돌아와 자신에게 비수처럼 꽂힌다. 무엇보다도 남에게 했던 흉한 말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속된 말을 하면 속된 사람이 되고 과격한 말을 하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결국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뒤집어 쓰는 것이 되니 나를 지키려면 내 입을 지켜야 한다. 재물이 쌓일수록 왜 마음은 가난해지는가? 재물은 단단하게 붙잡으려 하면 더욱 미끄럽게 빠져나가는 것이니 재화야말로 매기와 같다. 다산 정약용. 다산이 두 아들에게 가르쳤던 재물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들어보자. 세간의 의식이나 재화는 모두 부질없는 것이다. 옷은 입으면 해지게 마련이고 음식은 먹으면 썩게 마련이다. 재물을 자손에게 전해주어도 끝내는 탕진에 흩어지고 만다. 다만 가난한 친척이나 가난한 벗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이 영구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도둑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불에 타버릴 걱정도 없고 소나 말이 운반해야 할 수고로움도 없다. 자기가 죽은 뒤까지 가지고 가서 천년토록 꽃다운 명성을 전할 수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있겠느냐. 재물은 단단하게 붙잡으려 하면 더욱 미끄럽게 빠져나가는 것이니 재화야말로 매기와 같다. 재물이란 가지면 가질수록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 더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마음은 언제나 고달프다. 차라리 그 재물을 나누어서 아름다운 이름을 영원히 남기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가장 큰 이익이며 진정한 이익이다.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 천리만은 그 힘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덕을 일컫는 것이다. 논어. 말은 옛날에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말의 존재는 평상시에는 권위를 살려주고 전시에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전쟁 도구가 되었다. 따라서 한 걸음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천리말을 왕들은 간절하게 원했다. 하지만 쉽게 구할 수는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중한 보물과 마찬가지로 귀한 것은 드물게 마련이다. 천리만은 단순히 천리를 한 걸음에 달릴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당당한 품격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단지 높은 지위에 있거나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기반은 훌륭한 덕과 인격이다. 당연히 그 자리에 오른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많은 부를 쌓은 노력이 정의로워야 한다. 그리고 가진 권력과 부를 아름답게 베풀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준다. 멀리 보고 크게 행하라. 단기간에 이루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좇지 마라. 논어. 공자의 제자 자하가 거보의 읍제가 되었다. 비록 크지 않은 고을이었지만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에 스승인 공자에게 좋은 정치를 물었다. 공자는 빨리 성과를 내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라고 말해준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빨리 성과를 보고자 하면 도달할 수 없고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면 큰일을 이룰 수 없다. 빠른 결과를 원하면 누구나 마음이 조급해진다.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욱 그렇다.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무리한 일, 정도를 벗어난 일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일은 더 늦어진다. 그 다음 작은 이익을 탐하면 원대한 계획은 세울 수 없다. 크고 위대한 일은 그에 걸맞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 바로 대기만성의 의미와 같다. 노력 없이 빠른 성과를 내려고 하면 큰 그릇은 만들 수 없다. 학문과 수양, 그리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대기만성의 원리, 반드시 새겨야 할 소중한 원리다. 큰 꿈을 이루고 싶다면 더욱 그렇다. 완벽한 사람도 모자라기만 한 사람도 없다. 지혜로운 사람도 1000번에 한 번은 실수한다. 사기. 조나라의 명제상 이좌거는 초안 전쟁 중 한나라의 한신에게 사로잡힌다. 이좌거의 뛰어난 능력을 아는 한신은 그를 최대한 예우하면서 제나라와 연나라를 공격할 계책이 있는지 물어본다. 이때 이좌거는 패장은 말이 없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한신의 거듭된 부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1000번에 한 번은 실수를 하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1000번을 생각하면 한 번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책략을 말해준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때에 따라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겸손한 마음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겸손하게 이좌거의 말을 들은 한신은 이어지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보고 말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비책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도 있다. 가르침이 곧
배움이다.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 도움이 된다. 얘기. 배움은 내 머릿속에 지식을 입력하는 일이다. 가르침은 나의 지식을 출력하는 일이다. 사람은 배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가르쳐 본 후에야 가르침의 어려움을 알게 된다. 자신의 지혜가 부족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반성하고 가르침의 어려움을 알면 더욱 공부에 힘쓰게 된다. 이처럼 가르침과 배움은 둘 다 공부에 꼭 필요한 요소다. 따라서 배운 것을 확실히 하려면 가르침의 경험을 갖는 것이 좋다. 가르치면서 내 머리에 있던 불완전한 지식이 정리되고 확실해지는 것이다. 얘기에 예문과 함께 실려 있는 효학반도 가르침은 배움의 절반이라는 뜻으로 같은 의미다. 또 한 가지, 제대로 가르치려면 새로운 지식을 계속 입력해야 한다. 오래된 지식만 가르치면 온전한 가르침이 될 수 없기에 새로운 학문을 찾아서 배우고 함께 가르쳐야 한다. 결국 가르침이 나의 배움이 되는 것이다. 직업이 무엇이든지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내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당연히 부하의 존경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 부지런하고 검소하면 누구라도 부자가 된다. 집안을 다스리는 요령으로 새겨둘 두 글자가 있으니 첫째는 근, 부지런함이요. 둘째는 검소함이다. 여유당 전서. 다산 정약용이 제자 윤윤경에게 준 가르침의 말이다. 그는 이 말에 이어서 하늘은 게으른 것을 싫어하니 복을 주지 않을 것이며 사치스러운 것을 싫어하니 반드시 도움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유익한 일은 일각도 멈추지 말고 무익한 꾸밈은 일호도 도모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다산은 선비라면 당연히 공부에 매진해야 하지만 반드시 경제적인 여건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원포, 집 근처에 밭에 짓는 농사와 목축을 강조했다. 선비의 품위를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사치하고 방탕하면 곧 가난해질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검소하고 부지런하다면 반드시 먹고 살 길이 열린다고 다산은 가르친다. 다산은 두 아들에게도 집안의 가계로 근과 검을 주었다. 나는 벼슬을 하지는 않아 너희에게 전원은 남겨줄 수 없다만 삶을 넉넉히 하고 가난을 구제할 수 있는 두 글자를 주노니 한 글자는 근이고 또 한 글자는 검이다. 이 두 글자는 비옥한 토지보다 나으니 일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이다. 진짜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남을 높여준다. 최고의 기술은 서툰 것처럼 보인다. 도덕경. 노자는 함께 예를 논하고자 찾아온 공자에게 훌륭한 상인은 좋은 상품을 깊이 감춰두고 훌륭한 군자는 지혜를 감추고 어리석은 채 한다라고 말해준다. 좋은 상인이 소중한 보물을 깊이 감춰두듯 군자 역시 비범한 경지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설사 드러낸다고 해도 평범한 사람들은 알아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기술은 마치 서툰 사람처럼 어설퍼 보인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기교가 갖추어져 있다. 내면이 뛰어난 사람은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는다. 겸손이 몸에 배어 있기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에 비해 모자란 사람은 열심히 꾸미고 눈길을 끌려고 노력하기에
겉보기에는 번드르르하다. 하지만 이처럼 겉모습만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뽐내는 사람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괴테는 만약 자기 자신을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진짜 뛰어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높여준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면 원망 살 일이 없다. 논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한다.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원망을 살 일도 없다. 하지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 보신만을 꾀하는 사람은 다르다. 임시 방편으로 책임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결국 본 모습이 드러나고 만다. 조직에서 부하들이 윗사람에게 가장 큰 불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자신의 잘못은 은근슬쩍 넘기면서 부하들의 잘못은 엄하게 질책하는 상사는 부하의 존경을 받을 수 없다. 몇 번에 걸쳐 이런 일이 거듭되면 당연히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공자는 제자 중궁에게 인을 가르치면서 그 해법을 알려줬다. 집 문을 나선 후에는 큰 손님 대하듯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며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나라에서도 집안에서도 원망하는 이가 없다. 내가 정한 엄격함의 기준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내가 거느리는 부하들에게는 오히려 엄격함의 기준을 한두 단계 내리는 것이 좋다. 원망이 아닌 존경을 받는 비결이다. 애착이 심하면 영혼이 지치고 욕심이 과하면 만족을 모른다. 만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서 오래 갈 수 있다. 도덕경. 명예와 재물, 그리고 내 몸 중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 당연히 내 몸이 더 소중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탐욕에 빠지면 이성을 잃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이 끝없이 탐욕을 추구하다가 위험에 빠지고 결국 자신을 망치고 만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지금도 엄청난 부자인데 계속 일을 하니 도대체 얼마나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록펠러는 이렇게 답했다. 조금만 더. 이처럼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는데 그 누가 행복할까? 행복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 하기에 행복이 달아난다. 그 이유를 노자는 이렇게 말해준다. 애착이 심할수록 영혼은 더 많이 지친다. 많이 가질수록 그만큼 잃는 것도 많아진다.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바쁠수록 잠깐 멈출 줄 아는 여유를 갖는 것,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노력에 달렸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삼국지. 삼국지의 제사 제갈량이 사마의 군대를 화공으로 괴멸시키려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자
탄식하며 내뱉은 말이다. 제갈량과 같은 뛰어난 지략가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위 예문만 보면 모든 일은 하늘에 달려있기에 사람의 노력은 무익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삼국지에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도 함께 나온다. 바로 성어, 수인사 대천명이 그것이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바를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 사람이 하늘의 뜻을 기다리려면 먼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완벽하게 일을 계획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 일에 임해야 한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자연현상에 대비해야 했다면 오늘날에는 시장 환경과 기술 변화, 트렌드 등 세상의 움직임을 읽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노력을 다한 후에 당당하게 하늘의 도움을 구할 자격이 생긴다. 두려움보다 더 큰 족쇄는 없다. 빠른 노루는 말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결국 잡히는 것은 노루가 뒤돌아보기 때문이다. 여시춘추. 말보다 더 빠른 노루가 잡히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혹시 잡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다가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의 약점은 위기뿐 아니라 그 어떤 일에서도 사람의 족쇄가 된다. 특히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마음의 안정과 올바름이 필요하다. 대학의 유명한 문장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앞에 성의와 정심이 실려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천하를 평안히 다스리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성스러운 마음과 올바른 마음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한다. 견고한 마음이 있어야 결단할 수 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마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평상시 마음 공부가 필요한 이유다. 바쁜 일상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누리고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길이다. 위기의 순간에 닥쳐서가 아니라 평상시 많이 돌아볼수록 마음은 굳건해진다. 그 시간을 통해 뜻하지 않게 닥친 위기를 극복할 힘이 생긴다. 잠잠히 기다리다 때가 오면 파도처럼 덮쳐라. 일의 쉽고 어려움은 일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아는 데 달려있다. 여시춘추. 강태공이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며 세월을 보낸 것은 때를 기다린 것이다. 오자서가 농사를 지으면서 7년을 보낸 것 역시 때를 기다린 것이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잠잠히 때를 기다린다. 여시춘추에서는 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한다. 성인이 때를 만나는 것은 마치 밝은 날 걸어가는 사람이 그림자와 떨어질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지만 조급한 사람은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 조급한 마음에 때가 아닌데도 나서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다. 때를 기다리는 일은 오히려 속도 경쟁의 시대인 오늘날 더욱 중요하다. 첨단 IT 기술은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결정되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도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으면 실패하고 만다. 실제로 너무 늦어서가 아니라 너무 빨라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한번 놓쳐버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법이다. 잠잠히 기다리다가 때가 되었다고 느껴지면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지나치게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말아야 한다.
마흔에도 관계가 삐걱된다면 인생을 돌아보라. 나이 마흔에도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면 끝난 것이다. 노너. 누구든 나이 마흔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 대통령 링컨이 했단 말이다. 공자는 마흔에는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둘을 합쳐보면 인생의 절반이 되었을 때는 감정과 욕심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면이 굳건해야 하고 당연히 외면에도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구절은 마흔이 되어서 이루어야 할 또 하나의 자격을 이야기한다. 보통 마흔이 되면 젊음의 혈기가 사라지고 인생을 성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형성되어야 한다. 만약 마흔에도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는 자기 관리에 실패한 것이므로 남은 인생 역시 가망이 없다고 공자는 강력하게 질책한다. 물론 마흔의 나이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흔이 되도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람과의 관계는 성공 여부를 떠나 인생을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준다. 설사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큰 부를 쌓지는 못했어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면 마흔의 나이를 헛살지 않은 사람이다. 과하게 주어진 행운은 어떻게 불행을 불러오나? 사람에게는 세 가지 불행이 있다. 첫째는 어린 나이에 출세하는 것. 둘째는 부모 형제의 권세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셋째는 뛰어난 재능으로 문장을 떨치는 것이다. 소학.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불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모두 행운이라고 생각된다. 셋 중 하나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평범한 우리들의 본심일 것이다. 하지만 이 모두가 큰 불행이라는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먼저 어린 나이에 출세하는 것은 차근차근 관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벼락 출세를 하는 것이다. 운이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험이 부족해 그 자리에 합당한 덕과 경륜이 부족하다. 조그만 위기가 닥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 어렵다. 또 한 가지, 부모 형제의 덕으로 출세한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 필요한 능력조차 갖지 못한 사람일 경우가 많다. 자신의 존위가 모두 부모 형제에게 달렸기에 그 앞날을 알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재능과 문장이 뛰어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출세한 사람들은 더욱 겸손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불행한 일을 겪지 않는다. 진정 성공한 사람은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는다. 박하게 베풀면서 후한 것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보답이 없다. 귀해진 뒤 천했던 시절을 잊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명심보감. 한나라의 황석공이 장량에게 전해준 병법서에 있는 말이다. 장량은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건국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개국공신이다. 병법서에 있는 글이 깊은 울림을 주는 까닭은 보편적인 삶의 지혜와 통하기 때문이다. 박하게 베풀면서 후한 것을 바라는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얻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얻기를 바란다면 무엇이든 심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바라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전쟁에서도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귀해지고 나서 천한 시절을 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망각한 것과 같다.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지혜가 필요했을 것이다. 만약 자신의 과거를 모두 잊어버린다면 이 모든 자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누리는 성공은 결코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옛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응원한다.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와 잠재력을 인정하고 응원하기 때문이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곤궁에는 운명이 있음을 알고, 형통에는 때가 있음을 알고, 큰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인의 용기다. 장자. 공자가 위나라에서 광지역을 지날 때 위험에 빠졌다. 공자를 외모가 비슷한 도적 양호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집이 포위를 당한 위기 중에서도 공자가 태연히 거문고를 타는 것을 보고 제자인 자로가 어떻게 이 위기에서 즐거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문과 같이 공자가 대답했다. 공자는 위기도 형통도 때가 있으므로 묵묵히 때를 기다릴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고난과 형통이 모두 운명이니 별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며, 그럴 때 고난을 극복할 힘이 생긴다는 뜻이다. 실제로 광지역 사람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사람이 흉악한 양호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포위를 풀고 오히려 도움을 주었다.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될 때 급히 무언가를 하면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마음을 잠잠히 가라앉히고 조용히 대책을 생각하면 길이 열린다. 아무리 가까워도 걷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면 쇠와 돌에도 무늬를 새길 수 있다. 순자. 맹자는 순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 적이 있다고 한다.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한 우물을 파야 한다. 아무리 파도 샘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그때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라는 가르침을 받은 순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반걸음 반걸음 쉬지 않고 걸어가면 절름발이도 천리를 갈 수 있고 한 줌 흙이라도 끊임없이 쌓으면 언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정신으로 노력했던 순자는 그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이던 직하학궁의 죄주를 3번이나 역임하는 등 전국시대 말기 최고의 학자가 될 수 있었다. 만약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 실패란 그 일을 포기하거나 끝내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순자는 이런 말도 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도 걷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아무리 간단한 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에 임하는 자세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하다 보면 위대한 일이 된다. 2000년 세월을 관통해온 고전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공감되는 문장이 많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문장들도 있고 깨달음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문장들도 많은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매일 아침 한 페이지씩 읽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평온하면서도 힐링되는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듯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